이렇게 그 9개의 날리지 에어리어와 5개의 프로세스 그룹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그룹은 주로 시간 순이죠. 이니시에이션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지속적으로 컨트롤링하는 단계.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단계고 이 각 프로세스 그룹별로 이 9개의 날리지 에어리어에 각각 그 해당하는 뭐 어떤 것들은 도구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방법론 또는 어떤 것들은 그 자체가 프로세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매핑이 돼서 PA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의 라디아브 날리지를 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9개의 유닛으로 구분을 해서 10개의 유닛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실행부터 보겠습니다. 실행은 특별한 뭐 도구나 방법론이 있다기보다는 플래닝에 따라서 순서와 그 다음에 누가 할 건지, 그 다음에 언제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일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개의 프로세스 그룹으로 보면은 이 execution이 되겠습니다. execution이 되고. 자, 프로젝트 실행은 결국은 그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의 실행에서 중요한 거는 물론 계획에서 많은 것들을 반영하긴 하지만 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있는 그 담당자들과 그 팀원들이죠. 팀원들과 또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어떤 도구나 또는 뭐 자원, 컴퓨터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하면은 그런 리소스들을 적시적소에 잘 활용을 하는, 배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목적, 대부분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납기를 맞추는 거겠죠. 그래서 납기를 맞출 수 있도록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엑스큐션이기 때문에 뭐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 프로젝트 플랜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결국 입력, 프로젝트 실행의 입력은 계획과 그 다음에 뭐 이 서포팅 디테일이나 조직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이 corrective action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어떤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연 요소가 예상이 되거나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요. 여기에 tools and technique에 나열된 것들을 보면은 뭐 이건 이제 주로 맨투맨 스킬이죠. 일반적인 관리 스킬들.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대한 뭐 제품 개발 능력, 설계 능력 또는 요구사항 정제 능력 등이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기부터는 실제로 이 전 단계까지는 주로 계획하고 어떤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의 볼륨을 산정을 하고 하는 일이었다면은 이제 실행 단계에서는 이게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군대 같은 조직에서 필요한 이렇게 그 승인 프로세스, 승인 절차.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활동을 한다 또는 활동을 기록을 하고 진도율을 넣고 뭐 지원 요소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고 하는 모든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프로젝트 매니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속적인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리뷰 미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PM 인포메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소수 몇 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의사 소통이 되겠지만 만약에 프로젝트 팀원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많아지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의 맨투맨 커뮤니케이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그런 경우에는 프로젝트 목적의 전산 시스템, 정보화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게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뭐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제품 개발 쪽으로 오면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같은 소위 세상에 알려져 있는 대형의 그런 정보화 시스템들은 대부분 이런 목적, 프로젝트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한다, 프로젝트를 한다, 제품 개발을 한다, 서비스를 한다.
라고 할 때 이런 정보화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적인 어떤 그 의사결정 절차도 필요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포메이션 어떤 것들이 필요한 퍼실리테이팅이라는 거는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냐 실행을 할 때 무엇보다 정보가 잘 공유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투명성 얘기를 하는 이유도 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가능한 한 그 프로젝트의 스테이크홀더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할수록 이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은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팀 디벨롭먼트,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의 나중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role and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이 팀원들의 역할 및 그 어떤 조직, 오거나이제이션에 대한 구조적인 정립도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어떤 제품 개발이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도 도입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의 스코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라든가 일을 상세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자재는 어떤 부품들을 소싱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주로 이제 여기는 협력사 선정이 되겠죠. 서브 컨트랙터를 잘 선정을 해야 내가 필요한 시점에 자재를 조달을 받고 또는 자재만이 아니더라도 내 프로젝트 조직이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에 소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약적인 요소도 당연히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약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만약에 뭔가 프로젝트 팀과 그 다음에 이 일을 그 하다란 어떤 기업과의 뭐 프로젝트의 스코프라든가 범위라든가 또는 퀄리티 같은 것에 만약에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슈가 발생이 되면 항상 기준이 되는 거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작성이 되었느냐 또는 그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검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행 과정에서의 대표적인 액티비티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 매니징 워크 리조트 같은 경우는 자, 일의 어떤 중간 산출물들 결과를 봐가면서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게 제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어떤 변경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전에 이게 조선소의 해양 플랜트에서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났죠. 선주들이 끊임없이 설계 변경을 요구하다 보니까 납기도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어마어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변화 요청은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필요한 툴이나 테크닉들, 우리 앞에서 나열한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effective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결국은 그게 내 프로젝트 팀뿐만 아니라 벤더사, 외부에 벤더라는 거는 그 협력사입니다. 협력사를 보통 다른 표현으로 벤더라고도 부르는데 벤더사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부분도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디스트리뷰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납기라 그랬잖아요. 납기. 근데 납기만이 아니고 프로젝트는 산출물과 납기와 그다음에 비용이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고요. 예상보다 많은 돈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프로젝트 자체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연되는 거 얘기했나? 또는 어떤 그 내가 계획한 그 일의 진행 대비, 프로그레스 대비 실제로 진행된 일이 그것보다 더 낮거나 높은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상했던 진도율보다 지연이 되면은 그건 다시 프로젝트의
굉장히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컨트롤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6번째 유닛인 컨트롤링 프로젝트가 됩니다. 자,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컨트롤링의 목적은 무엇보다 프로젝트가 계획에 따라서 계획과 목적에 맞추어서 keep track, 잘 따라가고 있느냐를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캐치업하기 위한 플랜을 합리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컨트롤링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스코프를 끊임없이 검토를 하면서 그 다음에 스케줄이 일정의 지연이 있는지 그 다음에 비용이 예정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프로젝트 산출물의 퀄리티나 또는 프로그레스는 준수가 되고 있는지 또는 예상되는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컨트롤 하는 걸 의미하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입력은 프로젝트 계획과 그 중간중간 단계에서의 중간 산출물의 연구 프로젝트 결과 그 다음에 other 프로젝트 레코드라는 과거 프로젝트의 이력 같은 것들을 입력이 되고 툴즈 앤 테크닉으로는 퍼포먼스 리뷰, 베리언스, 트렌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언드 밸류 어널리시스입니다. 우리가 이 언드 밸류 어널리시스는 아마 이제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별도의 그 시간을 가질 겁니다. 가지는데 결국 언드 밸류 어널리시스가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계획된 프로그레스와 비용을 잘 킵 트랙하고 있느냐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고 정량적인 가이드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도구가 됩니다. 자, 그다음 컨트롤링의 아웃풋은 자,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퍼포먼스 리포츠와 그 다음에 keep track 하기 위한 keep track on cost, keep track on 스케줄을 하기 위한 어떤 지금까지의 진행과는 좀 달라지는 어떤 사람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 또는 리소스가 뭐가 더 필요하다. 또는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 뭔가의 체인지 리퀘스트가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앞에서 한 얘기였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언드 밸류를 좀 먼저 간단히 보겠습니다. 언드 밸류는 그냥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획득 가치입니다. 언드 밸류라는 우리가 earn the money 그럼 돈을 벌다라 그러잖아요. 그럼 언드 밸류라는 거는 그 직역 자체로 획득된 가치라 그러고요. 이거를 이제 아마 일본어에서 넘어온 표현 같은데 우리말로 이거를 기성이라 그래요. 기성. 이게 아마 이걸 거예요. 이미 기자에 성취할 때 성일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성취된 정도. 그러면 이제 언더밸류 기성, 획기된 가치다 비슷비슷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언더밸류 방법은 프로젝트의 퍼포먼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퍼포먼스로 진행을 해왔는지를 메저링 할 수 있는, 정량적으로 메저링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버지티드 코스트가 예산입니다. 예산.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세히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예산 대비 실제로 진행된 일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까지 비용으로 보면은 60만 원 정도를 60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 뭔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가치를 따져보니까 5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는 keep track on 버짓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플랜드 스코프 내지는 플랜드 코스트와 실제로 투입된 비용과 실제로 달성된 일의 진도율 등을 이게 지금 다 유닛이 다르잖아요. 다른 거를 머니 단위로 통일을 해서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언드 밸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언드 밸류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자, 컨트롤링 액티비티에는 현재까지의 스테이터스를 분석하는 것과 또는 보고하는 것과 versus 그다음에 앞으로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종 목적은 일정을 맞추고 약속된 일을 다 하고 약속된 비용 하에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으로의 요 현재 시점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뭔가 이제 리스크라는 거는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프로블럼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게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지는 않지만 복잡하고 길고 비싼 프로젝트일수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상황은 바뀌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갑자기 이게 뭐 전기를 많이 쓰는 프로젝트인데 전기요금, 우리나라 뭐 요즘에 한전에서 전기요금 올린다고 하잖아요.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최근에 뭐가 있었죠? 요즘에 주식 때문에 이제 떠들썩한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만약에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한다. 근데 요즘에 유럽에 바람이 안 분다며요. 요즘 다시 부나? 그러니까 이런 소위 이제 많은 assumption들이죠. 가정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을 해서 다 제거를 하면 좋지만 모든 리스크들이 제거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completing the and setting the contract including 이건 뭐 계약을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슬립이라는 거는 이게 스케줄이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일정이 지연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일정이 지연될 것 같으면은 그거 식별을 해야 되죠. 그냥 일정이 지연되고 나서 일정 지연됐네 어떡하죠? 라고 하는 거는 좀 후진적인 방법이고 가장 바람직한 거는 현재 상태로 가면은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 프로젝트는 이제 프로젝트를 다 하고 나면은 사실은 그냥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면은 끝! 자, 다 했습니다. 이게 산출물이고요. 저희 계약서에 뭐 컬러티, 그 다음에 납기일 다 마쳤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많은 이제 그 커머셜 프로젝트들은 그것만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는 1년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1년의 절차가 필요한데 여기는 별로 볼 게 없고 여기를 좀 보죠. 샘플 클로징 액티비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사실은 뭐죠? 프로젝트를 발주한 고객보다는 프로젝트 팀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cord of Lessons Learned라는 게 있죠. 이걸 이제 한 단어로 프로젝트 쪽에서 뭐라 그러나 포스트 모어템이라 그럽니다. 포스트 모어템이 무슨 뜻이죠? 포스트 모어템. 뭐 사실 지금 답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포스트 모어템. 이게 이제 복귀죠, 복귀.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뭔가 실패 요소 또는 뭐 성공이면 성공대로 성공 사례 이런 기록들을 남겨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많은 이런 세계 유수의 컨설팅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자산 중에 하나가 레슨스 런드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이제 고객이 어떤 과제를 줬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프로젝트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몇 명이 투입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최소한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은 과거의 경험을 축적을 해서 내가 미래의 프로젝트를 대비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두 번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제품이나 서비스 산출물에 대해서 이것이 고객이 과연 억셉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해야겠죠. 검증 작업. 우리가 건축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런 것 때문에 그 감리사들이 있잖아요. 감리사. 제3의 객관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감리를 맡기잖아요. 교각을 지었다,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은 너 이거 제대로 지은 거야? 그러면 감리사가 이제 사무실 감리사가 와가지고 다 일일이 진단을 하죠. 이게 설계대로 지었는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산출한 결과물이 정말 계약서대로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베리파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 아마 그 우스꽝스러운 타이어 뭐 이렇게 그네 만드는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한 카툰이 아니라 실제로 프로젝트가 복잡하게 되면은 정말 이 산출물의 어떤 이펙티브니스, 유효성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판단을 이게 제대로 됐다, 되지 않았다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선소 같은 경우도 그 선박건조 프로젝트를 하면 그 선주 감독관이 나와요. 선주 감독관하고 그다음에 성급에서 나와서 다 검사를 하잖아요. 도면 다 보고 심지어는 건조하는 그 조선소에 상주를 하면서 제대로 우리 선주의 배를 제대로 건조하고 있는지 다 모니터링하고 이런 게 이제 베리파잉, 밸리데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그런 산출물에 대한 어떤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레코드, 대표적인 레코드가 너희 정말 필요하다고 했던 인력 다 투입한 거 맞냐? 그럼 뭐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보통 출퇴근 기록부를 남기기도 합니다. 출퇴근 기록부도 남기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필요하다고 했던 외부에서 소싱해야 되는 뭐 재료비라든가 전산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실제로 그걸 사용했는지에 대한 레코드를 다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프로젝트 팀이 사기를 칠 수도 있잖아요. 필요하지도 않은 거를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뭐 기록이 안 남아 있으면 입증할 방법이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서에서 약속했던 스페시피케이션 사양을 만족시키고 있냐. 그 다음은 이제 평가네요. 퀄리티와 correctness와 completeness 이게 조금씩 미묘하게 다릅니다. 퀄리티는 품질이고 correctness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correctness는 사실 프로그램으로 치자면 오류가 없는 걸 얘기를 해요. 오류. correctness 이게 단순히 퀄리티만이 아니라 correctness라고 하는 거는 주로 어떤 제품 같으면 치수라든가 만약에 어떤 자동차의 엔진이다 그러면은 엔진의 이런 마력 같은 것들이 마력이나 토크가 딱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completeness라는 건 이제 퀄리티나 correctness가 다 합쳐진 완결성이죠. 우리 프로젝트 산출물이 충분히 고객이 원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만큼의 완결성을 가지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give performance of operators and assist in the planned transfer of personnel to other project or position이라는 거는 이게 조금 좀 난해한 얘기긴 한데 그 이제 프로젝트를 다 하고 나면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 프로젝트 팀원들에도 이제 본인의 어떤 경험치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뭐라 그러지? 게임 좋아하는 게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경험치 뭐라 그래요? 스탯이라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이제 경험치가 쌓이고 나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다양한 분야의 인원들이 이제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서 했던 역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달성했던 성취 또는 뭐 원래 계약했던 것보다 더 우월한 성과를 냈을 상황에 대해서 뭐 인증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클로징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적혀 있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가죠? 8로 갈 텐데, 여기 적히지 않은 가장 중요한 하나가 체인징 매니지먼트, 변화 관리라는 게 있어요. 변화 관리. 뭐냐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체인지인데 나중에 바꿀게요. 이게 혹시 여러분들 우리 학교의 이메일 시스템 바뀐 거 알아요? 두레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학교 이메일 쓰죠? 학교 이메일. 학교 이메일이 어제부로 바뀌었어요.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학생들은 아직 아닌가? 몰라요 혹시? 채팅에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학교 이메일이 두레이라고 하는 걸로 안 바뀌었나요?
그래요? 그럼 아직은 교직원 대상인가 보네요. 우리 학교 이메일이 바뀝니다. 아마 네이버에서 만든 거라고. 두레이라고 하는, 그렇구나. 두레이라고 하는 어제 바뀌었어요. 어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어제 하루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대규모의 IT 시스템이 바뀌는 시점에는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어제 오전에 이게 이제 기존의 이메일을 닫아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아웃룩이나 이런 연결이 끊기면서 메일이 안 들어온 거죠. 물론 이제 외부로는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아웃룩이나 이제 서드파티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이제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대규모의 IT 환경 변화가 있을 때에는 사실은 반드시 변화 관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선행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요. 이게 연결이 끊겼을 때 대비해가지고 뭐 플랜 B를 마련을 해준다든가.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레이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는 한 달 전부터 공지는 있었어요, 학교에서. 메일이 오고 두레이로 10월 26일에 변경이 되니까 뭐 준비를 하세요, 대비를 하세요 하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 동안 혼동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고 아직도 그 아웃룩이나 이런 서드파티 이메일 어플리케이션과는 잘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변화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물며 일개 학교의 이런 이메일만도 그런데 대규모 그게 조선소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자동차 회사일 수 그런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IT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 변화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수만 명의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시스템에 에러가 생겼을 때 그거를 컴pen세이션 해줄 수 있는 플랜 B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제가 하나 예전에 제가 경험을 한 건 아니고 들었던 얘기를 해주면 그 삼성그룹에는 그 마이싱글이라고 하는 그 포털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이싱글. 이게 뭐냐면 삼성그룹은 어떤 회사든 간에 삼성자가 붙는 모든 계열사들은 그 이메일 시스템, 이메일 업무 관리 시스템을 마이싱글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싱글에 들어가면 내가 삼성전자 사람이 아니어도 삼성 어디 계열사가 있으면은 전 직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이메일을 써요. 이메일. 마이싱글에 있는 이메일을 쓰는데 그거를 예전에 삼성 SDS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아마 저도 정확한 시점은 모르고 그 마이싱글을 처음 오픈하는 날에 오전에 한 3시간인가 4시간인가가 먹통이 됐대요. 마이싱글이 끊긴 거예요. 삼성 전 그룹의 이메일이 3시간 동안 정지를 한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천억의 손실과 함께 그 마이싱글 개발을 담당했던 임원들이 그 일로 인해서 다 잘렸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변화관리의 부족에 의한. 이게 만약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됐으면은 기존의 시스템을 계속 이렇게 오버랩돼서 유지를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내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일 오픈을 한다 그럼 내일 오전에 이런 이메일이 끊길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해라.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프로젝트들, 특히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IT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프로젝트는 이 체인지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단계에서 직원들의 사용자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한편으로는 사용률을 더 엑스퍼다이트라고 해서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을 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헬프 데스크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클로징 단계에 들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죠. 8장으로. 오르가니제이셔널 임팩트입니다. 오르가니제이셔널 임팩트. 오르가니제이션은 조직이죠, 조직. 프로젝트에서의 조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프로젝트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과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적합한 프로젝트 조직을 가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HR이라는 거는 Human Resource예요. Human Resource. 보통 기업에 이제 HR 부서들이 있는데 보통 인사과입니다. 인사부서, 인사관리. 그래서 이런 Human Resource에는 먼저 프로젝트 관리자에 대한 권한도 정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 시스템, 그 다음에 캐리어 패스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어떤 경우에는 미리 이제 프로젝트 팀원을 뭐 한두 달 먼저 뽑아가지고 필요한 테크닉이나 또는 뭐 컴퓨터 랭귀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요. 트레이닝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들을 보면 이제 몇 가지를 볼 텐데, 펑셔널과 프로젝타이즈들을 보겠습니다. 펑셔널이라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조직들에 해당하는 거기도 해요. 펑셔널은 조직의 기능에 따라서 부서를 나누는 겁니다. 부서를. 자, 보면은 여기 보면 치프 에그제큐티브가 있죠. 치프 에그제큐티브가 있고 각 펑션 단위별로 매니저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스태프들이 들어갑니다. 스태프들이. 자, 여기에 뭐 블랙박스가 뭘 하고 있다네. 그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런 프로젝트 조직이 펑셔널 조직이 뭐냐? 대부분의 아직도 많은 회사들은 펑셔널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소 생각해 보면은 설계부서 같은 데 보면은 기본 설계부서, 상사 설계부서, 생산 설계부서 다 기능 단위죠. 생산 그러면은 가공 일부, 조립 일부, 탑재 2부 이게 다 기능 단위인 겁니다. 그 일을 해당 특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게 펑셔널 프로젝트,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전통적인 그런 조직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한시적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이런 펑셔널 조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는 분석해, 너는 시장 조사해, 너는 제품 설계해, 너희는 프로토타입 만들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그 펑셔널 조직의 단점은 자기 일밖에 모르는 거죠. 이 특정 펑셔널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어딘가 다른 부서의 펑셔널 그 브랜치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가 다른 펑셔널 부서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또는 서로 미치는 영향들이 미칠 수 있는 파급이 되는 어떤 부작용들에 대한 대응이 느려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걸 해보라는 거고요. 자, 일단 장점도 있어요. 장점은 이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할 일은 내 부서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호모라는 거는 동질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다. 그래서 그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프로젝트의 바운더리가 특정 디서플린의 이게 구속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커스터머의 요구라든가 고객이 이런 만족하겠지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산출물의 종합적인 결과에 대해서 시야가 좀 좀 제한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의 경우에도 그 부서의 특정, 그 부서의 관리자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내가 좀 더 다각적으로 세부적인 팀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거나 하는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hierarchical decision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수직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좀 더 오픈된 디시전 메이킹이 수월하지 않다, 어렵다. 커뮤니케이션도 좀 단절될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펑셔널 오르가니제이션과 비교해서 프로젝타이즈드라고 하는 거는 이 특정 프로젝트의 목적에 따라서 해처 모여가 가능한 팀을 얘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치프 에그제큐티브보다는 PM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PM. 예를 들어서
이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서 PM과 이 프로젝트를 위한 여기 이제 까만색이 여기선 중요해지는데 이 까만색으로 의미하는 게 이 스태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페셜티나 전문성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정의했죠? Temporal endeavor to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시적인 노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프로젝트 팀에는 똑같은 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프로젝타이즈드 조직은 항상 회차 모여가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이 PM 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가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변경되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멤버 체인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뭐 제조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펑셔널 조직을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설계하고 제품 개발하고 뭐 품질 평가 테스트하고 판매하고 영업하고 이런 어떤 그 반복되는 유사한 활동이 반복되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펑셔널 조직 구성이 더 유리하기도 하고 더 적합한데 반해서 이 프로젝타이즈드 조직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컨설팅 회사들은 다 프로젝타이즈입니다. 특정한 조직이 없어요. 프로젝트 우리가 그 컨설팅사 뭐 예전에 얘기했던 맥킨지, BCG 이런 컨설팅사들은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너는 뭐 예를 들어서 금융 컨설팅, 너는 뭐 제조 컨설팅, 너는 뭐 전략 컨설팅 이런 어떤 그 메가 큰 범위에서의 그룹은 나눠질 수 있지만 내가 그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역할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항상 바뀌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너가 PM이었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PM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는 당신이 예를 들어서 이니시에이션, 차터링을 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 계약 관련된 업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바뀌어갈 수 있는 거고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가고 싶어하는 이런 뭐라 그러죠?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나요? 어쨌든 그런 회사들이 보면 이런 펑셔널 조직보다는 이렇게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 해처 모여를 할 수 있는 프로젝타이즈드 조직으로 많이 돼 있고 게임 회사들이 특히 이렇습니다. 게임 회사들. 뭐 넥센 게임 회사들 유명한데 어디 있죠? 넥센 기억이 나고 뭐가 있죠? 게임 회사 NC 이런 데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러니까 일부 경영이라든가 뭐 재무회계 일부를 빼고는 이 개발 조직 자체는 거의 100% 99% 프로젝타이즈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지면 자 내가 PM하고 너가 뭐 기획, 너는 코딩, 너는 그래픽 개발 이런 식으로 그 스페셜티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 건 전부 다 이런 프로젝타이즈드 조직에 들어가고 이런 프로젝타이즈드 조직은 펑셔널에 비해서는 이런 장점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이건 장점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Full-Time Administrative Staff라는 거는 이 프로젝트를 위한 어떤 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멤버도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lear Accountability는 이 역할들이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 조직 내에서 이거는 내가 하지 않으면은 대체가 안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조직은 뭐 반드시 콜 로케이션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외국에 같이 나갈 수도 있고 보통 물리적으로 같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목적 자체를 공유하다 보니까 포커스를 어떤 집중력을 더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건 대부분 사실 장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코스트 앤 퍼포먼스 트래킹은 이건 참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펑셔널 조직의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와 제품 개발에 대한 전체 코스트 퍼포먼스를 굳이 특정 팀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프로젝트 그룹 같은 경우는 A부터 Z까지를 전부 다 파악을 하고 트래킹하고 컨트롤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 이거 다 이제 장점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도 프로젝트 조직이 알아서 고객 개발하고 고객과 설득해서 계약하고 나중에 고객과 고객의 어드미션 어프로벌을 통해서 계약 종료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런 프로젝트 조직이 되면서 굉장히 조직의 유연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독립성과 유연성이 높아질 수 있고 아무래도 펑셔널, 내가 그냥 맨날 하던 일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이게 포텐셜 이슈라고 하는 게 이건 이제 정말 이제 프로젝트 조직은 자기가 맡은 일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뭐 경력이 좀 부족하다거나 그 맡은 업무, 미션에 대해서 충분한 프로페셔널 스킬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프로젝트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자체가 조직으로서의 완결성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이렇게 우리가 T자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넓게 커버를 하냐 아니면 특정 영역에서 깊이 들어가냐. 보통 공부를 많이 한다라는 거는 이 스콥은 좁아지더라도 그 한정된 영역에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걸 의미하는데 사실 프로젝트 조직은 그런 면에서는 어떤 한 분야만을 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그 허들이 높다거나 또는 프로젝트 조직에서 하기 어려운 일은 프로젝트 조직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아웃소싱을 많이 하죠. 외부에서 프로큐어하거나 소싱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PM을 맡는 PM의 왜냐하면 PM이 모든 걸 알 수는 없거든요, 사실. PM도 사람인 이상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테크니컬한 이슈들 또는 테크닉들을 하나하나 다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PM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 스페셜티에 있어서 팀원들과 갈등이 생길 저건 PM보다 내가 더 잘 아는데 또 제가 헛소리한다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Devaluing a Functional Manager는 아무래도 이러다 보면은 이런 기존의 펑셔널 조직에 좀 더 익숙해져 있는 그런 그러니까 기술 우선주의자 들의 가치를 좀 제대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결국은 프로젝트가 하나의 완결성을 가져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 산출물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책임져야 PM과 팀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스코프가 훨씬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 나이 때 제 개인적인 의지라기보다는 그 당시 연구 분야의 특성상 어설픈 프로젝트를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많은 프로젝트들이 기술적인 이슈보다는 사람과의 맨투맨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PM은 프로젝트 매니저는 특히 이 사람이 정말 테크니컬리 뛰어나냐 이것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조직을 잘 융합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잘 커버를 하고 또 고객과 커스터머에 대한 관리를 잘 하냐를 훨씬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걸 많이 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특정 영역에 대해서 너무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은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 양쪽을 다 잘 하는 것이 정답이긴 합니다. 이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맨투맨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양쪽이 다 중요한데 그래서 두 개를 다 잘하면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기업에서 어떤 프로젝트 PM을 맡겨야 된다라고 할 때는 보통은 그 커뮤니케이션 쪽에 좀 더 비중을 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그런 관점 때문에 우리가 제가 한 2, 3주를 지금 2주 정도를 들여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어떤 정성적이고 언메저러블한 것들을
체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누구나 어떤 맨투맨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의해서 저해질 수 있는 요소들을 가능한 한 줄이자라고 하는 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롱 매트릭스는 이제 하나가 더 있네. 스트롱 매트릭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가지고 굳이 보자면 펑셔널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프로젝트 매니저들만으로 조직된 데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PM만 모아놓은 거예요. PM만 모아놓고 유사시에 펑셔널 조직에서 한 명씩을 차출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조직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을까요? 이게 좀 얼핏 보면 좀 이상하죠? PM만 모아놓고 이렇게 펑셔널 조직에서 차출을 해? 근데 실제로 주변에 많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기업들이 혁신 활동을 할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런 거를 상시화를 이거 우리가 보통 PI 프로젝트라고 그러거든요. Process Innovation Project. 그래서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이런 걸 상시화 시켜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각 조직에서 자원을 받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러한 PI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텐데 너희 부서에서 한 명씩 차출을 해야 돼. 자원 받을게. 그럼 이제 굉장히 이게 유도 전방한 그런 프로젝트다 그러면은 각 부서에서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저마다 가려고 하고 반대로 이거 보니까 뭐 PM도 그냥 별 능력도 없어 보이고 이 PI 자체가 너무 좀 소모적인 그런 거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서로 안 가려고 하죠. 그럼 강제로 차출을 하게 되는. 실제로 기업에서 그런 PI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런 형태의 조직을 자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팀원은 예를 들어서 이 스태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원 소속은 이 펑셔널 조직이에요. 하지만 한시적으로 뭐 6개월 또는 1년간은 이 PM이 담당하는 프로젝트 조직에 가서 파견이죠. 사내 파견. 파견을 가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다시 원 소속 부서로 복귀를 하는. 또 아주 가끔은 이 프로젝트가 너무 잘 돼가지고 사장이 보기에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아예 이 조직을 별도의 상시 조직으로, 상시 펑셔널 조직으로 상시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에 자율운항 선박 또는 뭐 스마트 야드 이런 분야에서 처음에는 전략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이런 형태의 TF, 프로젝트 조직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뭔가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제 이걸 별도의 독립적인 그 상시 운영을 할 수 있는 펑셔널 조직으로 이제 다시 편입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나중에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장점, 단점, 펑셔널, 프로젝타이즈드 마지막에 봤던 건 여기 매트릭스가 그래, 매트릭스. 이미 한번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부족했던 학생은 이 한글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건 제가 참고로 넣어놓은 거니까 여기서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브레이크다운, 조직에 대한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도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이건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우리가 role and responsibility. 우리가 어떤 펑셔널 조직에 있든 또는 프로젝타이즈드 조직을 가든 간에 역할과 책임이라는 건 반드시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좀 더 세분화를 하면은 이렇게 4개, role, authority, responsibility, competency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롤은 뭐냐? 롤은 그냥 본연의 업무예요. 내가 이 프로젝트 조직에서 나는 뭐를 한다. 나는 계약 담당이다. 나는 제품 설계 담당이다. 나는 테크니컬 서비스 담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연의 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uthority는 뭔가 이제 이 조직 내에서 뭔가 결재 권한을 가지는 결재 권한. 그러니까 authorit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responsibility는 이건 이제 책임이죠. 내가 반드시 맡아야 되는 책임. 이 프로젝트 조직에 또는 회사에서 내가 이 프로젝트의 완수를 위해서 또는 특정 업무의 완수를 위해서 가져야 되는 그 의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컴피턴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능력이죠. 주어진 미션을 또는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이나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직을 구성을 할 때에는
RAM이라 그래서 Responsibility Assigned Matrix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역할을 부여하는데 이게 이제 RACI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R이라는 거는 이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최종적인 책임을, 무한한 책임을 집니다. 만약에 이 어떤 특정 업무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이 accountable이라는 거는 account라고 우리가 account on 그럼 이렇게 의존하다 또는 종속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accountable이라는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authority를 가지는 뭔가 이제 결제나 또는 프로브, 인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거고 consultant라는 거는 자, responsible은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consultant라는 거는 이 특정 업무 영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업무를 직접 하진 않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C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informed라는 거는 이건 이제 책임을 지지도 않고 전문성을 가지지도 않았지만 이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이제 회사의 임원이나 그룹장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RACI를 가지고 지금 보면 아래 매트릭스가 구성이 되는데 X축은 담당자, 팀원들이죠. 팀원이고 Y축은 업무들입니다.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자, 그럼 존부터 볼까요? 존. 존의 역할은 뭘까요? 존의 역할. 존은 requirement에 대해 자, 이 사람은 일단 responsible이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responsible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requirement와 테스트에 대해서 accountable 하다. 즉, requirement와 테스트 작업에 대한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아키텍팅과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는 책임은 아니지만 보고는 받아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짐작컨대 아마 이 프로젝트의 오너너 정도가 될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PM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이제 프로젝트에 많은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데이빗은 아키텍팅과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한 책임자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사람은. 근데 동시에 리퀘어먼트 분석은 직접 합니다. 이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테스트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이제 직접 본인의 본업은 요구사항 분석을 하면서 이 요구사항대로 됐는지 설계와 구현을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하고 승인을 할 수 있는 역할과 함께 최종적으로 테스트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테스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보면 이제 마이클이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네. 왜냐하면 설계하고 구현을 이 사람 혼자 다 해요. 이 사람은 실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팀에.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구현하고 설계하려면 당연히 요구사항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요구사항을 본인이 전달받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테스트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겠죠. 린다는 뭘까요? 린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린다는 뭘까요? 린다는 컨설턴트입니다. 주요 역할은. 그래서 설계하고 구현하는 동안에 하는 일은 없지만 직접 하지는 않지만 마이클이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이클이 설계가 잘 안 되거나 구현이 잘 안 될 때 의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이클은 린다와 케이한테 자문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헬프,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모르겠는데 여기 에러가 나요. 이거 치수가 맞지 않아요. 이럴 때 이제 컨설팅. 그러면서 린다는 테스터입니다. 테스터. 이 프로젝트 영역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 산출물을 테스트하는 사람이에요. K는 린다와 비슷한데 이 사람은 그냥 정말 이렇게 아웃소싱, 외부에서 온 전문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하는 일은 없거든요. 하는 일은 없고 이 리퀘어먼트와 테스트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키텍팅과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RACI 매트릭스 이해가 되나요? 참, 이런 날은 더 힘들게 이렇게 목은 아픈데 반응이 없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구성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엑서사이즈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머리고요. 자, 끝났습니다. 자, 이 뒤에는 500번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걸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대부분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코스팅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earned value 분석입니다. actual cost, work performed, budgeted cost, work scheduled, budget at completion, budget cost at work performed. 이제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다루면서 우리가 컨트롤링에 대한 걸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RACI 매트릭, RAC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있네. Sign off required. 사인하는 사람. 이거 대장이네, 대장. 챔피언. 프로젝트 챔피언. 도장 찍어주는 사람.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뭐 이렇게 없고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뒤에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이렇게 기술을 해놨지만 프로젝트 매니저는 다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우리가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거의 그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전권. 뭐 그래도 보면은 자, 플랜, 목적 달성, 프로젝트의 인테그레이션, 커뮤니케이션, 고객과의 릴레이션, 변화 관리 뿐만 아니라 스태프 프로큐어 해야 돼요. 이 프로젝트 팀원들 모아야 되고요. 모티베이션도 해야 되고, 리텐션도 주의도 끌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툴루즈 앤 테크닉도 PM이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여러 가지 규제들에 대한 그 준수, 컴플라이언스도 PM의 책임이고. 그래서 이게 그만큼 책임이 많은 대신에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PM이 가져갈 수 있는 인센티브도 큽니다. 반대로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의 페널티도 프로젝트 매니저가 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 특정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PM을 할 수 있게 됩니다.